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 욕망의 비밀을 풀다. 이 자청님이 추천해 주셔서 이 책이 원래 절판됐다가 다시 이제 재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제목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소비 심리를 지배하는 뇌과학의 비밀. 그래서 여태까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심리 검사도 있었고, 우리가 아는 뭐 애니어그램부터 MBTI 여러 가지 심리 검사가 있지만, 이 책이 상당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심리를 파악하는 게 구매 동기에 초점을 맞추고서 이 심리 테스트? 이런 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심리 진단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매에 완전 완벽히 적합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구매 동기에 대해서, 특히 사람들이 왜 물건을 구매하는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거라서 마케터를 위한 심리 진단과 심리 검사라 그래야 되나요? 심리 진단과 활용법까지 다 나와 있어서 이게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MBTI라든지 뭐 애니어그램 이런 거를 보면은 구매에 맞춰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가공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만 이 책은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바로 마케팅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에는 어떤 찬사가 쏟아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출판이 됐고요. 독일권 책입니다. 그래서 독일어권 마케팅 분야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2010년도 독일 최고의 마케팅 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국제심사위원이 뽑은 역대 최고의 비즈니스 서적 100권 중에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자청님이 추천해 준 책이고요. 이 안에는 이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객과 소비자에 대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구매할 수 있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움직이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구매하는 이유, 그리고 그 구매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구매할 수 있게 하는지, 딱 마케팅 용어죠.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여기 림빅 맵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계속 책에 걸쳐서 나오는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씩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랑 거의 비슷하죠. 구매하는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흔들기, 그리고 세 번째는 효과적인 방법들, 이렇게 세 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목차와 서문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오늘도 이제 그 얘기를 계속 드릴 겁니다. 왜 목차가 중요한지, 그리고 서문에 있는 내용 가지고도 얘기를 드릴 거고요. 세부 목차를 보시면 이제 파트 1의 세부 목차는 이렇게 네 가지 챕터가 되어 있습니다. 내 연구, 은밀하게 숨어있는 유혹자 찾기, 그리고 고객의 내 속에 숨어있는 진짜 구매 동기, 그리고 상품과 시장의 무의식, 그리고 머릿속에서 구매 결정이 진행되는 과정. 그래서 핵심 단어만 요약해 보면 유혹자, 구매 동기, 무의식, 과정 이렇게 네 개의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차가 중요한 이유는 제가 이걸 목차가 중요하다는 걸 좀 인식시켜 드리려고 지금 PPT의 전 페이지를 목차만 가지고 제목으로 만들어서 짜놨습니다. 그러면 이 목차를 처음에 잘 알고 있으면은 이게 머릿속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것도 PPT 보여드리는 내내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목차만 제대로 잘 알고 있어도 책의 흐름을 대충 알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파트 2에서는 뇌 유형에 맞춰 마음을 명중시키는 방법. 여성의 성, 남성의 성. 그리고 뇌도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는 명중, 그리고 성, 그리고 나이죠. 세 번째에서는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들이기 때문에 이 방법들은 여섯 가지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얘기가 처음에 나오고요. 그리고 큐 매니지먼트. 우리가 큐 사인을 준다고 하죠. 그런 큐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세 번째에선 장소, 그리고 신기술과 구매 패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감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B2B에서 감정.
그리고 13번째로 뇌 스캐너.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마무리 페이지이기 때문에 뇌 스캐너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전제 조건을 한번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전제 조건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무의식에서 일어난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구매 프로세스는 무의식에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는 우리의 결정을 70에서 80% 정도 지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에서 30%마저도 그렇게 의식이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매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의식은 제대로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무의식에 있어서 결정이 난 거를 구매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보면 나는 무의식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어 라고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구매 패턴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결정이 난다는 거죠. 이 책은 전반적으로 그 무의식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크게 감정과 돈, 돈과 이제 욕구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책에 대해서 정확히 들어가진 않았지만 감정에 대한 얘기와 욕구에 대한 얘기가 책 전반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제 PPT를 보시면서 계속 아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파트에 들어가 보시죠.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 자, 보여드렸었죠. 유혹자, 구매 동기, 무의식 과정. 위에 보시면은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목차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코카콜라와 펩시를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더니 어떤 활동이 일어났냐면 전두엽에서만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fMRI라는 장비가 나왔죠. 뇌를 스캔할 수 있는 뇌가 그 뇌가 활동하는 그 시점에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지 이걸 판단하는 기계가 fMRI인데 이걸 통해서 어디서 뇌파가 발생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테스트가 아니고 눈을 떼고서 상표를 보여드린 다음에 이 활동을 봤더니 중뇌와 대뇌의 활동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브랜드를 알기 전에 활동하는 부위와 브랜드를 안 후에 활동하는 부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얘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브랜드를 모를 때랑 다른 데가 활성화돼서 거기서 이제 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는 거죠. 브랜드를 가지고서 중뇌와 대뇌에서는 전두엽과 어떤 다른 활동을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두엽은 일반적으로 의식과 그리고 고등적인 의식, 그래서 우리 이성이라 부르죠. 이성이 판단하는 건데 브랜드를 보여주면 이성이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중뇌와 대뇌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구매를 할 때 전두엽에 의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경험과 기존의 환경에 의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뇌는 신경세포들의 거대 연결망이고 그 연결망 안에서 어떤 다양한 피드백이 오고 가는데 이거는 중뇌와 대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경험이라는 거, 그리고 환경이라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어디까지나 활동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경험과 기존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과연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냐라는 문제랑도 맞들여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지금 현재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기존의 걸 가지고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 판단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이미 결정이 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매 순간 자유로운 내 의지로 인해서 판단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결정이 돼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무의식은 그 결정 과정에서 70%, 80%를 지배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은 많아야 20%, 30%밖에 안 된다. 근데 그 많은 20%, 30%마저도 제대로 된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를 만날 때 이상하게 나는 나쁜 남자만 만나. 나는 어떻게 똑같은 남자만 만나. 이게 뭐냐면
내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할 수 있게끔 내가 이미 기존의 경험과 기존의 환경이 내가 세팅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이놈은 참 별론데 하고 나중에 만나고 보니까 또 그놈이야. 이놈이 그놈인지 그놈이 이놈인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의지라는 게 우리는 항상 이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학 쪽에서는 좀 비판적입니다. 자유의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쪽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죠?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 이제 구매 동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전두엽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뭘 사용하냐? 대뇌와, 아까 뭐였죠? 중뇌. 대뇌와 중뇌는 그럼 어떤 걸 사용하냐? 이제 그게 의심스러운 거죠. 과학자들은 이거를, 과학자가 아니죠. 이 과학자는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감정과 동기가 있다. 구매 결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감정의 큰 빅3라고 나눴는데, 자극이 되는 거. 자극적인 걸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뇌는 기본적으로 지루한 걸 싫어합니다. 지루한 거를 못 참는 수준이죠. 우리가 TV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TV가 재밌어서 보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거실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짓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가장 편한 게 뭐냐면, 손도 안 쓰고, 뇌도 안 쓰고, 가만히 나한테 자극을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게 가장 편한 게 TV입니다. 그러니까 TV를 일단 틀어놓는 거죠.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뭔가 지루함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V가 재밌어서 보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자극을 주어지는 상당히 효과적인 장비가 텔레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을 틀어놓는 경우가 많죠. 자, 이제 그런 이제 자극이 있고, 지배가 있습니다. 지배라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걸 느끼고 싶은 거죠.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 시스템. 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돌봄, 결합, 이런 거 들으시면 이제 대충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화롭고 싶은 거죠. 어디서 특출나고 싶지가 않고 어느 사회 안에 소속이 되고 싶어 하는 이런 느낌들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의 큰 축은 뭐냐면 자극이거나 지배를 하거나 이제 균형을 맞추거나 이렇게 세 가지 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적응과 목표 달성에 대해서는 결합, 돌봄, 성욕 이런 게 있고요. 구매 행동에 있어서는 놀이와 포획과 사냥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또 뒤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뒤에서 분류를 하고 차트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뒤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균형 시스템을 한번 볼게요. 균형 시스템이라는 건 안정과 평화, 그죠? 그리고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인간은. 그리고 조화롭고 싶어 하고,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그래서 이쪽에 이제 해당되는 게 결합 모듈과 이제 돌봄 모듈인데, 결합 모듈이라는 거는 자손의 생존, 그리고 안전하게 지키는 거, 그리고 애착 모듈. 우리가 특히나 애착 모듈, 여자분들은 애착 모듈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죠? 아이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애착 조건,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죠. 그리고 돌봄 모듈. 사람들은 왜 반려동물을 키우는가? 이런 게 뭔가를 돌봐주고 싶어 하는 그런 감정이 있다,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극 시스템, 즐거움, 다른 사람과 차별되고 싶어 하는 감정이 있죠. 그리고 보상받고 싶어 하고 새로운 걸 탐험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쪽에 해당되는 거는 어떤 모듈이 있냐면 놀이 모듈이 있습니다. 게임을 한다든지 스포츠를 한다든지 구매하기 전에 어떤 사전적인 시험을 한다든지 그리고 식욕 모듈과 구토 모듈이 있는데 이거는 같이 자극한다 그러는데 정확히 이해는 안 갑니다. 구토 모듈이 나한테도 있었나? 이건 정확히 이해는 안 갑니다. 아무튼 음식, 좋은 맛, 좋은 냄새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배 시스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끝까지 관철하고 싶고 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권력욕, 그죠? 그런 게 있죠. 경쟁자를 물리치고 영역을 확보하고 자율성을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해당되는 거는 포획 모듈, 낚시라든지 뭐 내가 좀 더 싼 거를 구매하고 싶은 할인점, 그리고 싸움 모듈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대결 스포츠 그리고 관련 이런 거 관련 용품들이 다 잘 팔리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빠진 게 이제 성욕인데 성욕이 구매 요건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치품은 성욕에 들어가죠. 심지어 우리가 사는 명품 백도 성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일부러 디자인적으로 광고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자, 화장품, 자동차, 꽃, 선물, 섹스용품 이런 게 있습니다. 감정의 양변. 보상을 원하거나 보상을 원하지 않은 보상이 아닐 때는 도망치거나 우린 감정의 양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지금 얘기 드린 걸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개의 축을 자극과 지배와 균형으로 나누고 돌봄과 결합 그리고 놀이는 이제 자극 쪽 그리고 지배는 사냥하고 싸움은 자극과 지배의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모험과 스킬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에 보시면 규율과 통제가 이제 있습니다. 균형과 지배 사이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는 꿈, 환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단어들을 보시면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기서 쭉 보세요. 보시면 꿈, 감성 이런 게 있죠. 안전, 보호 이 단어들을 보시면 대충의 느낌이 오실 겁니다. 지금서부터 이 책의 이제 핵심 과정을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무의식에서 7, 80%를 자극하고 그 7, 80%라는 건 뭐냐면 감정과 욕구에 의해서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거는 어떻게 나눌 수 있냐? 그 감정과 욕구는 자극과 균형과 지배로 나눌 수가 있고 그 안에 모듈이 있는데 그런 모듈들이 뭐 사냥이라든지 뭐 모험이라든지 스킬, 규제, 환상 이런 걸로 들어가 있다. 돌봄이라든지 이런 걸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맵이 하나가 나온 겁니다. 이 맵을 가지고 앞으로 지금 몇십 분 동안 구매 패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볼 겁니다. 상품도 보고 브랜드도 보고 계속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이 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 규율 통제 쪽에는 금욕, 복종, 근면, 뭐 효율성 이런 게 나오죠. 반항, 충동성, 사치, 창의성, 자극 쪽이니까 그리고 지배 쪽이면은 승리, 투쟁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뭔지 아시겠죠, 대충? 이걸 가지고서 뭐 이런 큰 우리의 무슨 금욕주의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은 쾌락은 자극 쪽에 가깝죠. 금욕주의는 이쪽에 가깝고 그리고 이제 혁명이나 보존 쪽을 보시면 보존은 이제 신과 구의 대결이죠. 혁명적인 건 이쪽 모험이나 스킬, 보존은 균형 쪽에 가깝고 그리고 이런 이기주의자는 지배 쪽에 가깝고 이타주의는 이런 자극감, 균형 사이에 이런 꿈, 이런 개인적인 뭐 이런 쪽에 가깝죠. 자, 여기서 간단하게 보고 가실 건데 그러면 상품들을 그러면 어떻게 분류가 되냐 여기에 대해서 파트 2하고 파트 3에서 계속 나오는데 파트 1에서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모험 쪽에 가까운 거, 그죠? 그리고 스킬, 뭐 스릴, 재미 이쪽에 가까운 스노보드, 그죠? 뭔지 아시겠죠? 집에 관련된 거, 특히 남자들은 큰 차, 좋은 차 이런 거 좋아하죠. 자동차가 지배욕하고 관련이 된 거고, 뭐 드릴은 우리나라는 뭐 드릴은 좀 그렇지만 가정용 청소용품은 균형하고 가깝죠. 그렇죠? 균형하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좋은 상품, 그러니까 그냥 청소용품이 아니고 청소하는 가전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식기세척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남들보다 우월해지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균형을 맞추고 싶은 것에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TV라든지 소설 이런 것 쪽에는 꿈 이러고 균형과 자극의 사이 돌봄 쪽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품은 나를 자극해주는 쪽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품을 구분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의 상품을 이 안에서 대충 어느 위치에 놓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모형이 림빅 모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필하고 아이라이너 이게 책에서 나오는데 저는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필하고 아이라이너의 차이가 있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필도 어떤 흑심이라는 걸 통해서 어디단가 무엇을 그리는 거고 아이라이너도 분명히 거의 비슷하게 생긴 걸로 어디다가 그리는 거죠. 근데 그리는 게 차이가 종이에다 그리냐 얼굴에다 그리냐 이제 그 차이만 있는 거죠. 근데 가격은 10배가 넘죠. 그리고 이제 향수 같은 거는 사치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어,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구매 동기는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라이너라든지 향수라는 거는 사치품, 성적인 제품이죠. 나를 표현하는 성적인 제품이고 연필은 그냥 실용적인 거죠. 실용적인. 뭐 어디다 넣을 필요도 없는 사실. 그냥 여기다 넣기도 애매한 그런 생필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시면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뇌를 지루하게 만드는 상품, 이런 거 연필, 청소용품, 화장지 이런 거 그냥 쓸데없는 거고 뇌를 활성화시키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기호식품, 그건 과자라든지 비타민, 가전제품 이런 게 있고 뇌를 유혹하는 상품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매력적인 상품, 스포츠카라든지 브랜드, 화장품, 첨단 장비, 스마트폰, 스토리 상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커피 하나를 가지고 한번 나눠봤어요. 여기에 자신이 어떤 게 속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사치를 보면 자신을 위해 작은 사치로서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죠? 스타벅스 같은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고 긴장 이완의 수단으로서 먹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있을 겁니다.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채팅방에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는 것 같다. 그런 걸 간단하게 한번 남겨줘 보시겠어요? 저는 대부분이 뭐냐면, 문화적, 그죠? 그죠, 그죠? 아, 사회적 동기. 아, 저랑은 좀 다르시네요. 저는 이제 믹스 커피를 많이 먹는 사람인데, 자극적이기 때문에 먹는 거죠. 설탕 들어가고, 프림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쪽이 저는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커피숍 가면은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데, 그때는 커피숍을 가는 이유가 커피를 먹으러 가는 건 아니죠. 저도 이제, 그죠. 커피 믹스가 제일 많나요, 사실. 몸에 안 좋다 해서 못 먹는 거지. 근데 커피숍에 가는 이유는 우리가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공간을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누구를 만나던가 다른 목적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커피 하나만 가지고도 이 모형을 잘 이용할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게 책의 핵심 내용은 아닙니다. 자, 뇌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가실 건데, 뇌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은 거의 다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마뱀에 대해. 여기서는 이제 뇌 줄기라고 나오는데 보통 뇌간이라 그러죠. 그러고 이제 변연계,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가 있고요. 그리고 심피질, 대뇌피질이라고도 하는데 심피질이 이렇게 인간의 포유류한테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심피질, 대뇌피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1995년도에 뇌혁명이라는 되게 놀라운 발견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한 20, 30년밖에 안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게 밝혀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감정 중추를 다친 환자는 카드 게임에서 항상 졌다.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사람은 카드 게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카드 게임이라는 건 이성적으로 한다고 우리는 항상 얘기하죠. 근데 감정이 없는 사람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승률이 바뀌었는데 그걸 알아차리지가 못합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일반 참가자들은 몇 차례 게임을 한 후에 승률이 바뀐 거를 의식을 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근데 감정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를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편도체를 한번 제거해 봤습니다. 편도체를 제거해 봤더니 독사를 뭐 개라든지 뭐 고양이들이 독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동물이 돼버리면 어, 이성적으로 판단도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은 감정적인 판단의 어떤 그런 부수적인 판단이 돼버린다는 거죠. 감정이 없으면 이성도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심피질, 대뇌피질은 뭐냐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감정을 보완하는 작업을 합니다. 계산하는 작업을 하는 거지 얘가 메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995년도에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쓰지 않는 책들이나 아니면 이 자료를 나타나기 전에 95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은 이렇게 판단을 안 합니다. 저도 뇌과학책을 많이 봤는데 이게 빠져있는 뇌과학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쓰지 않은 뇌과학책. 그런 거는 이런 걸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정말 오랫동안 특히 뇌과학이나 심리학 이런 책들은 어떤 기자가 쓴 것보다는 전문가가 쓴 게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편협한 잘못된 지식들을 알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는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대부분 무의식이다. 그리고 감정이다. 의식은 계산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성적인 거 그런 의식적인 걸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 과정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가 이거에 대해 사례를 좀 더 보고 싶은 분은 책을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한번 보시죠. 변형계가 왜 어떻게 옷을 사게 하는가? 균형 시스템. 균형 시스템이 작동하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 다 있는데 나도 하나쯤 있어야지. 프라다 하나쯤 있어야지. 의식은 대뇌피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 지배 시스템은 뭐냐면 아 멋져 보이는 거, 있어빌리티 하는 거죠. 완전 잘 어울려. 나 이거 사야 돼. 이거 내 옷하고 완전 딱 맞아. 그리고 이게 나랑 그렇게 잘 어울릴 것 같아. 난 이게 이 브랜드가 나한테 왠지 끌리더라. 지배 시스템은 이런 걸 하죠. 자극 시스템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야, 신상이잖아. 완전 특이해. 오, 올해 처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명품 브랜드들이 모양을 계속 디자이너를 새로 영입해서 형태를 바꾸는 작업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루이비통 같은 경우도 이제 화려한 그런 거를 집어넣기 시작했고 뭐 구찌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게 나오면은 단가도 더 올라가고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명품백 중에 신상이 완전 몇십 년 만에 신상이 새로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 변형계에서 싸움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신피질에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항상 변형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신피질은 그냥 기존에 있는 경험과 이성을 가지고 계산을 좀 해주는 거, 좀 도와주는 것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구매한 후에는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면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너 이거 잘 샀어. 너 명품백 샀어야 돼. 이런 게 이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구매하고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비교를 해본다. 인터넷 서칭을 하는 거죠. 서칭을 해보니까 야 그거 20만 원 더 비싸. 더 올랐어. 나 엄청 잘 샀어. 나 그때 안 샀으면 20만 원 잃은 거야. 없어진 거야. 20만 원 지금 번 거야. 이렇게 자기를 안심시키는 과정이 있죠.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죠. 비싼 걸 샀는데. 그냥 우리도 모르게 잘 아실 거예요. 비싼 걸 사보신 분들은 산 다음에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다른 집에서 청소기를 하나 사면 다른 집 청소기는 어떤 걸 쓰는지 봐야 되고, 그 청소기 잘 돌아가는지 봐야 되고, 친구들한테 나 이거 샀는데 잘 산 걸까? 전화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죠? 나 80만 원 샀는데 이번에 카드 할인해가지고 5만 원 할인 더 받았어. 이런 걸 얘기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거 하면서 산 다음에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사고 나서. 그러니까 이 과정이라는 챕터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구매는 이렇게 이루어져. 그죠? 변형계에서 하는 거야. 감정과 욕구가 하는 거야, 결국. 이성이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그냥 도와주는 것 뿐이야. 변형계에서 결정을 한 거를 이성적으로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도와주는 거야. 인터넷 서치 해주고, 내가 5만 원 싸게 샀는지 7만 원 싸게 샀는지 이런 거 이성적으로 알아봐주고 이런 거 하는 거지. 이런 거를 이성이 사게끔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트 1까지의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목차 가지고 다 얘기를 했죠. 유혹자가 무엇이고, 구매 동기가 무엇이고, 무의식이 무엇이고, 과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렸는데, 목차를 잘 보시면 이런 흐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차 속에 지금 파트 1을 내가 기억을 하겠다 싶으면 이 네 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대강의 흐름이 쭉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파트 2로 한번 가보시죠. 파트 1이 뭐였죠? 파트 1은 이제 구매 동기에 대한 구매를 하는 이유였죠. 이유에 대해서 유혹자가 있었고, 그러고 무의식이 있었고, 구매 동기가 있었고, 구매 과정이 있었고.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제가 이제 독서법 강의를 하면서는 한 장이 끝나고 기억을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목차를 잘 읽으시면 머릿속에 틀이 잡히고 그 안에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안 해봐서 그런 거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럼 파트 2도 한번 가보실게요. 고금의 결정은 뭐냐? 구매 결정을 하는 고객의 마음 흔들기가 이제 파트 2의 제목인데, 자, 보시면 명중시키는 방법이 있죠. 성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러면 목차를 보고서 기억을 하실 때, 어, 마음 흔드는 방법에 있어서는 명중과 성과 나이에 대해서 나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명중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하실 겁니다. 자, 이제 몇 번 보니까 좀 대충 아시겠죠? 자극이라는 게 있고, 지배라는 게 있고, 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빅3는. 여기에 뭐 돌봄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놀이라는 뭐 그런 이제 모듈들이 있죠. 이런 걸 가지고 분류를 해봤더니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균형 쪽에서 보시면 전통주의자, 전통적인 걸 따지는 사람이 있고 규율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 쪽에서는 이제 실행가, 지배 쪽에 완전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지배랑 자극의 사이에는 이제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 모험가라고 부릅니다. 모험가가 있고 자극 쪽에 가까운 사람은 쾌락주의자. 뭘 해도 쾌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극과 균형 사이에는 개방주의자가 있고 조화론자. 대충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본인도 어느 쪽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제가 이 6가지, 7가지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드릴 테니까 본인도 어느 쪽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독일인 기준으로는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나눠져 있다 그럽니다. 독일인 12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보통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샘플을 하나 드릴게요. 차량을 고를 때,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고르냐, 이런 걸 하면서 자기 걸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전통주의자는 어떤 걸 볼까요? 전통주의자는 안전에 대해서, 안전이 잘 돼 있냐, ABS가 잘 작동을 하냐, 에어백은 작동이 되냐, 이제 성능 평가는 어떠냐, 이런 걸 하는 거죠. 규율 숭배자는 브랜드에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코카콜라에 반응하듯이 나는 무조건 벤츠지. 나는 벤츠 아니면 차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해온 거냐, 100년 된 기업이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맛집을 가도 거기 얼마나 오래 장사를 했는데, 그런 걸 먼저 따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 실행가는 있어빌리티죠. 알루미늄 휠이 무조건 기본적으로 달려야지. 그리고 배기 소리가 좋아야지. 그리고 제로백 10초 안에 뭐죠? 100km 그 속도에 도달하는데 6초 걸려야지.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모험가는 뭐 이런 거 오프로드, 뭐 제로백, 속도, 커브의 안정성, 이런 스포츠적인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쾌락주의자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운드, 신기술이 적용이 됐냐, 편의성은 얼마나 많냐, 썬루프는 있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개방주의자는 운전이 좀 안정적이냐, 그러니까 좀 편안한 사람들이죠. 편의상이 잘 돼 있냐, 이런 걸 보는 거고, 조화론자는 가족이 탈 차량이냐, 내 가족이 탔을 때 가족들이 좋아할 차량이냐, 편한 차량이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7가지의 이런 어, 형태에 따라서 바라보는 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건 심리 검사에서 대부분 나오는 건데, 이게 구매에 대해서 상당히 잘 만들어진 모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기는 어느 쪽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전통주의자는 균형 쪽에 가까운 사람이죠. 지배 시스템이 약간 들어가 있고, 균형 쪽에 가까운 사람은 꼼꼼하게 검증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우뇌가 활성화돼 있어서 비판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불안감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이거 보시면서 보세요. 한번. 그리고 안정성을 최고로 꼽고,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자예요. 대충 아시겠죠? 이거 보시면 나옵니다. 단골 고객, 특정 상점이나 기업 간에 장기간 충성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단골인 데를 좋아하는 거. 조화론자 한번 볼게요. 조화론자. 전통주의자세요? 조화론자는 핵심 동기가 결합과 돌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돌봐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 시스템에 지배적 영향을 받습니다. 가정에 대한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아니면 반려동물이라든지. 그리고 안정감, 그 무엇보다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회의 관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원 가꾸기, 아니면 가정용품,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 용품, 이런 걸 선호합니다. 집에서 쓸 수 있는 거. 개방주의자. 근데 저는 개방주의자 쪽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쾌락주의자 쪽은 아닌 것 같고, 개방주의자에 가까운 것 같은데, 양쪽 뇌가 비슷하게 활성화되어 있고, 좀 개방적이면서 긍정적입니다. 자극 시스템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의 특징은 뭐냐면, 꿈의 세계에 좀 집착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적이면서 현실과 자극을 하다 보니까, 이게 판타지적이고, 꿈적인 세계를 좀 동경하고, 행복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방주의자는. 그리고 직접 해보는 거, 이런 거 좀 선호하고요. 자극적인 쪽에 가까운 사람들은 체험하는 거를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문화공연, 가족적인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조화론자보다는 약하죠. 그러니까 자극과 이제 가족이 좀 결합된 그런 쪽이 강하고요. 쾌락주의자 한번 보실게요. 이 사람들은 심사숙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리 어댑터, 유행에 민감하고, 뭔가 항상 새로워야 된다. 이국적인 맛을 즐겨야 되고, 신제품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행과 화장품 뭐 이런 거에 어, 민감하고요. 극도의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 대충 있죠. 주위에 한 사람씩. 쟤는 좀 미친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뭔가 새로 나오면 다 사야 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무언가 무서운 사람들이죠. 주말 되면 무조건 어디로 나가고 스포츠를 즐기고 암벽 등반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회사에. 전투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빠르고 훌륭하고 더 강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 품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품질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능이 뛰어나면 됩니다. 내가 써보면 되니까. 품질은 내가 판단하는 거지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구매 어디에서 구매를 해야 된다 이런 거 별로 상관없습니다. 와디즈 펀딩 이런 거 좋아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사가지고 내가 가서 써보면 되니까. 충성도 이런 사람들은 브랜드 충성도가 없어요. 모험가들을 공략할 때는 브랜드 얘기를 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능 얘기만 해주면 됩니다. 품질 얘기도 안 해주면 됩니다. 너가 지금 하는 활동을 최대한으로 서포트해 줄 제품을 내가 제안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마케팅을 할 때도. 제품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실행가들, 있어빌리티 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목표에만 집중하는 사람들. 그래서 실행가들을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 실행가들이 돈을 잘 버는 사람들입니다. 있어빌리티 하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벌더라고요. 불굴의 의지의 야심가, 자신이 최고라는 걸 증명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매 장소와 상품은 자신이 영리함과 지위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가방이나 옷이나 이런 걸 살 때는 상당히 좋은 상점을 갑니다. 근데 집에서 쓰는 생활용품을 살 때는 할인점을 갑니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돈을 아예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싸구려를 그냥 대충 쓰고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 내 삶의 목적과 내 가치에 관련된 건 상당히 비싼 걸 삽니다. 이런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는 레스토랑이라든지 옷가게는 고급 상점을 갑니다. 근데 반대로 생필품 살 때는 마트에 가요. 저는 이제 실행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율 숭배자. 제 주위에도 이런 사람 상당히 많은데 뭘 해도 비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뭘 해도 비관적이고 쓸데없는 물건 안 사고 정말 꼭 필요한 물건, 가성비, 항상 가성비, 그리고 항상 품질 이것만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뭐 사는 것도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상점도 저렴한 곳, 자기가 아는 곳 이런 데 몇 군데만 다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류가 하나가 있습니다. 방관자. 방관자는 뭐 특정이 뭐 두드러진 것도 없고 그냥 내향적이고 뭐 관심도 없고 기대도 없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유형별로 스포츠 용품은 누가 많이 사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있습니다. 보시면 쾌락주의자, 모험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겠죠.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쪽이 높냐면 당연히 실행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규율 숭배자는 자동차는 사치품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 개방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특히 개방주의자, 조화론자 이런 사람들은 거의 한 여기 중간에서 머뭅니다. 평균치에서 어느 거를 하더라도. 그리고 보통 관심도가 많은 게 뭐냐면 쾌락주의자, 모험가, 실행가들이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어떤 대부분의 상품들은. 그리고 패션에 대해서 여기 또 높죠. 모험가, 쾌락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또 높습니다. 전통주의자, 규율 숭배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패션에 대해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조화론자, 전통주의자, 규율 숭배자들 관심이 높은 건 뭐냐면 역시나 정원용품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원용품이라든지 집안 데코레이션 하는 거 이런 거 빼면은 그리 이제 관심도가 많지가 않습니다. 쾌락주의자세요? 그럴 수도 있죠. 저도 구매 패턴은 쾌락주의자 쪽에 가깝습니다. 누가 더 돈을 잘 버는가 이런 것도 책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행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규율 숭배자는 평탄을 항상 치는 거죠. 뭐 관심도 없고 항상 아껴 쓰고 그리고 돈 버는 거에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못 벌지는 않고 항상 자기 것만 껴안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이 상관없고. 근데 조화론자가 돈을 못 벌어요. 다른 사람한테 퍼주고 돌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너무 많은 거죠. 이타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화론자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합니다.
자, 이제 성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성으로 넘어가면 남녀의 차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마케팅에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고 싶으신 분은 191페이지부터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뇌 모양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뇌량이 남자가 좀 크고 그러고 남성은 뭐 지배 중추와 공격 중추가 좀 크고 좀 공격적이더라고요, 남자가. 그리고 여성은 기본적으로 돌봄이나 사교적인 태도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심리학자라든지 뇌과학자들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는 차이점은 뭐냐면 남녀는 구분이 됩니다. 남자는 공격적이고 여자는 돌봄적이 강하고 사교적인 이런 게 기본적인 습성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자폐증 환자는 뭐 남자가 많다. 그리고 요것도 하나 얘기 드릴까요? 남자는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습성이 강합니다. 뭐 다음 페이지 나오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아이를 잘 돌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정돈 잘하고 가정의 행복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자는 기본적으로 좀 조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기본 습성을 넣고 보면. 남자는 어떠냐면은 좌뇌측이 좀 커요. 뇌력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좀 단순합니다. 잘 아시죠? 집에 계신 분들 다 그러시잖아요. 좀 단순하고 1차원적이고 그리고 질서나 체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구매 패턴에 있어서는 이제 설명이 돼야 되는 거고 여자분들은 이제 소통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구매를 합니다. 이게 왜 얘기가 나오냐면 책에서는 성 호르몬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의 특성 그리고 남자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성 호르몬의 차이 때문에 이런 특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기본적인 특성은 있지만 아까 전에 그 독일인의 12만 명과 남녀의 차이도 여기 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인 특성으로 성호르몬에서 있지만 이쪽에 다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다. 다 10몇 프로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기본적인 성향은 이쪽에 이제 가깝게 돼 있는 거죠. 성 호르몬을 놓고 봤을 때는. 이거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남자는 왜 물건을 못 찾는가? 이제 아이 트래커라 그러죠. 그걸 가지고서 아이를 이제 트래킹을 해봤더니 여자는 상당히 많은 부위에 초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남자는 대충 쓱 보는 거예요. 여기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못 찾는 거죠. 요 밑에 있는 거 이런 거 못 봅니다. 여기 있어도. 그냥 눈앞에, 그냥 책에서는 170에서 150 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다가 보여줘야지 잘 보지 바닥에 있는 거 잘 못 찾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기적인 유전자? 그 책 뭐죠? 그 이기적 유전자 그 책에도 나와 있고 이런 진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남자는 경쟁성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이제 자손을 번식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고 여자는 한 명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식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두 개의 포스터가 상당히 잘 된 포스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을 쟁취해야 되는 거고 여자들은 자신이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스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대해서 나온 거 있는데 보시면 여자는 조화론자가 좀 많습니다. 남자는 실행가랑 모험가가 좀 많죠. 여자랑 비교하면은 실행가가 훨씬 많죠. 그죠? 규율 숭배자라든지 실행가 이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머지 이런 건 좀 비슷하고요. 특별히 차이가 나는 건 이런 쪽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다고 여자가 모두 다 100%가 조화론자라는 건 아니죠. 그리고 남자가 100%가 다 실행가라는 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다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나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그냥 생각하기에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8세에서는 뭐 즉흥적인 구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0대에서 30대는 소비가 즐거운 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14세에서 20대는 뭐 젊은 야만인, 30대에서 40은 가정 관련된
그리고 40에서 50대는 가치 중심, 이제 요란한 것보다는 품질을 추구하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힘드시죠? 아, 내용이 좀 어렵죠? 많이 어렵죠? 어떠세요? 좀 이해는 되세요? 채팅방에 좀 한번 남겨줘 보세요. 대충 이해는 된다. 아직 어렵다. 한번 남겨줘 보세요. 그래요? 재밌어요? 다행이네요. 어, 그래요. 이게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정리할 때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얼마나 이해가 되실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최대한 도표를 많이 쓰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책을 보면은 이거 제 설명을 들으시고 나중에 책을 보시면 이게 이해 잘 안 가시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책에는 좀 어렵습니다. 책 자체는. 예, 갔다 오세요. 그리고 책도 이게 상당히 두꺼운 책이죠. 거의 이게 몇 페이지냐면은 400페이지짜리 책이라서 책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자, 다음 다행님 오시면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먹고 저도 어서 오시기를.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너무 오래 걸리시니까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3에서는 이제 마케팅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과 욕구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구매한다는 걸 알겠는데, 그리고 7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도 알았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냐, 이제 그 얘기들이 이제 파트 3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파트 3에서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여섯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스캐너에선 그지 중요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걸 빼고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겁니다. 구매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들. 첫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브랜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고도의 유혹 기술, 큐 매니지먼트. 사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그리고 장소도 중요하다. 그리고 디지털 브레인. 요즘에 신기술이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신기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B2B 거래에서 감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키워드는 5가지 정도. 브랜드, 큐, 장소, 신기술, 감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들어가면서 보겠습니다. 브랜드에 대해서 보시죠. 브랜드가 이 책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브랜드라는 거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불확실하다는 건 뭐냐면 두려움 이런 걸로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나한테 잘 알려진 브랜드라는 거는 에너지를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면 뇌에서 생각을 안 하고 구매해도 된다는 그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이제 가격만 보는 거죠. 이 브랜드는 그냥 구매해도 돼. 그러니까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얘는 사도 되겠구나. 왜냐면 나이키니까. 그냥 그 끝이에요. 저는 신발 살 때 저도 어떤 게 있냐면 신발은 나이키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키 신발이 제일 편합니다. 다른 신발은 잘 안 삽니다. 신발은 나이키, 아디다스는 안 가는 거죠.
그러면 뇌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를 지나가면서, 아, 저건 그냥 안 사는 거. 나이키 매장을 지나가면서, 아, 신발 사야 되는데 나이키 들어가 볼까? 그래서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는 거는 에너지를 들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자동적 구매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죠? 예,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리고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감정이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나이키로, 아니, 아디다스로 넘어갈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어떻게 해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브랜드는 어떻게 성공을 시킬 수가 있냐? 책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신경 네트워크, 우리가 세 가지를 봤죠. 자극, 그리고, 어, 지배, 균형, 세 가지를 봤는데, 동일한 신경 네트워크를 지속해서 활성화시키고 강화해야 된다. 브랜드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가치는 고객의 머릿속에 있다. 생산시설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만들기 위해선 지속적인 신경 네트워크를 반복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의식 속에 브랜드 경영이라는 게 심어져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슬로건 같은 게, 얘기하신 것처럼 슬로건 같은 게 회사의 슬로건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고객의 슬로건뿐만이 아니고 오너의 슬로건 같은 게 하나 있어서 우리가 만드는 모든 제품은 이 슬로건 하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기업의 의식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브랜드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사례도 이제 뒷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잘 모르는 맥주 브랜드인데, 벡스라는 맥주 브랜드와 크롬바커라는 독일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이제 브랜드가 두 가지가 나오면서 설명이 들고 있습니다. 벡스라는 건 뭐냐면, 어, 이 모험가들을 위한 브랜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딱 보면 아시겠죠? 배를 타고 어디를 떠나는,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바커는 뭐냐면, 조용하고 안정적인 데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맥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브랜드가 어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는 분야가 완전히 다른 거죠. 벡스라는 거는 모험하고 스킬 쪽으로 하고 있는 거고, 크롬바커는 지속적으로 균형 시스템에 의한 브랜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브랜딩을 할 때는. 그래서 보시면, 그럼 벡스는 누가 좋아하냐?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냐를 놓고 보면 딱 보입니다. 실행가들, 모험가들, 쾌락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쪽 브랜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크롬바커는 이런 사람들 안 좋아합니다. 조화론자, 규율 숭배자, 전통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런 쪽의 광고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은 좀 모험가들에 가까운 거고, 하는 좀 안정적인 사람들에 가까운 거고,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포르쉐 한번 보시죠. 포르쉐를 보시면 포르쉐는 모험가랑 실행가가 좋아하는 거죠. 모험가가 특히나 좋아합니다. 실행가는 멋져 보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고, 포르쉐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모험가들을 위한 차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포르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포르쉐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지는 않죠. 근데 조화론자하고 규율 숭배자, 전통주의자들은 포르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자, 안 좋은 사례도 여기서 나옵니다. 브랜드의 안 좋은 사례가 뭐냐면, 카멜이라는 담배 브랜드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카멜이라는, 이제 담배를 안 펴보시는 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카멜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책에서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몇십 년 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상당히 인기 있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저도 별로였어요, 이거. 그래서 카멜은 모험가들, 그림도 이제 낙타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담배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확장을 하기 위해서 쾌락주의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거를 브랜딩을 바꿔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매량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뭘 했냐면, 판매량이 떨어지니까 여성을 공략하자. 그냥 가정, 이제 돌봄, 이제 조화로움, 이런 것 쪽에
공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게 판매량이 더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브랜딩을 할 때는. 만약에 카멜이 이쪽 모험가들한테도 지속적으로 했다면 지속적으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근데 잘못된 선택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선택을 한번 더 했더니 완전히 브랜드가 망가져 버린 거죠. 이제 어디로든 못 가는 겁니다. 이제 카멜이라는 거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안 좋은 사례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례도 나옵니다. 그래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감정에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기본 영역에 충실할 거예요. 카멜에 의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모험 쪽에 집중을 할 거면은 그쪽에 기본적으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후에 무언가를 섞는 거죠. 그 후에 섞는 겁니다. 하나를 유지한 채로. 그리고 채널을 다양해라. 그러니까 브랜딩을 할 때 하나의 채널만 이용하지 말고 뭐 SNS를 한다든지 뭐 메일링을 한다든지 TV 광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 기본 영역에 있는 감성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산만된 영역을 섞어줘라. 그리고 좀 이제 다른 방법은 컬트적인 브랜드 그리고 스토리를 담는 이제 그런 것도 하면 좋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세한 디테일과 신호에 신경 써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세밀하게 컨셉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큐 매니지먼트에서 또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큐 매니지먼트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브랜딩을 할 때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이제 큐 매니지먼트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여기 또 나오죠. 신호와 자극을 보내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큐 매니지먼트는 책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고객의 모든 감각입니다. 모든 감각을 일깨워서 그들의 목적에 은연중에 호소하는 유혹의 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특히 규율, 통제, 효율이 좋은 남자한테는 어떤 식으로 자극하는지 그리고 여자한테는 어떤 식으로 자극하는지 이 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XY 창문과 창문에 내장된 전자잠금 장치는 하이테크 정밀 기계로 생산되었으나 기계의 정밀함과 품질은 아직 세계적 수준에 못 미칩니다. 하지만 멀티 센서 기술을 적용한 XY 창문의 전자등 개폐 기능은 정밀함과 품질 면에서 독보적입니다. 이렇게 규율과 통제와 효율을 자극하는 효율이 중요한 남자한테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자한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WZ 창문은 장기간 건조한 국내산 천연 목재를 엄선해 세심하게 수작업으로 제작했습니다. WZ 창문은 강풍과 악천 후에도 끄떡없으며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시켜줍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 안락함과 행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완전 내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유혹의 기술을 할 때 내 마케팅의 대상들이 내 마케팅의 제품이 어느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냐, 어느 감정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큐 매니지먼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라로의 큐 매니지먼트, 페라로 로쉐 잘 아시죠? 우리가 아는 그 금박에 싸져 있는 그걸 만드는 건데 그 제품만이 아니고 라폴로라는 제품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 라파엘로는 엄선된 재료를 환상적으로 조합해 만든 초콜릿 볼입니다. 유지방을 제거한 최상급 우유로 만든 양질의 우유 크림 속에 새하얀 아몬드가 퐁당 빠져 있고 바삭한 와플과 부드러운 코코넛이 감싸고 있습니다. 상당히 달콤한 멘트를 썼죠. 왜 그러냐면 초콜릿의 특성이라는 게 그리고 초콜릿의 주 고객층이 여성이고 조화로운 층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써줘야 되는 거죠. 감정적이고 가정적이고 그리고 돌봄에 가까운 멘트를 써줘야 되는 거죠. 큐 매니지먼트를 할 때는 상당히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속에는 많은 예시들도 나와 있는데 소리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맥주 광고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맥주의 거품이 터지는 그 소리가 기억이 날 겁니다. 어느 맥주 광고를 생각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맥주에서는 시원함이 생명이죠.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써야 됩니다. 그죠? 시리얼은 켈로그는 시리얼의 소리가 나는 그 제조 방식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켈로그에서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 제조 과정에 특허를 걸어 놓은 겁니다. 이런 거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유혹하는 기술이니까. 그리고 촉감을 디자인해서 어떤 느낌이 나는 것까지도 디자인을 하고 다양한 감각을 폭발시켜야 된다. 유혹을 하려면 감정을 자극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책에서 뭐가 나왔냐면 키스와 뭐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키스라는 단어들을 보면 그 단어를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냥 자극하는 단어들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 인상은 마지막에 남겨야 한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요. 저도 이제 글 쓸 때 마지막을 잘 써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체계를 보면은 앞에 있는 내용은 잘 기억 못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부분들은 우리가 했던 것 중에 마지막에 있는 것만 기억을 합니다. 제품에 대한 광고가 좀 별로더라도, 뭐 글이 좀 별로더라도, 마지막을 잘 쓰면 그게 인상으로 남겨집니다. 책에도 이제 그런 예시들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호와 자극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앞에 이제 카메라의 예시에서도 봤지만 일관성이 항상 있어야 된다. 자, 이제 장소에 대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균형 시스템의 사람들은 보시면 이제 단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쇼핑 쪽을 좋아하겠죠. 그죠? 그리고 자극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은 체험과 영감을 중시하고 지배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은 효율적이고 쉬운 쇼핑을 중요시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장소에 대해서 입구 스트레스를 낮춰라. 그리고 고객의 68%는 오른쪽으로 선택한다. 무의식 지도가 활성화되면 더 많은 구매로 이루어진다. 대량 묶음 상품은 저렴하게 느껴진다. 빨간색은 판매를 높인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를 얘기 드릴게요. 이 마트의 구성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마트에 가면은 이렇게 열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열에 대해서 어떤 책에서는 좌측으로 간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리고 좌측이 무조건 우선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이동을 할 때는 68% 거의 70%죠. 70%의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해 보면 마트에 들어갔을 때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동선을 짤 때 오른쪽부터 지나가게끔 배열을 짜는 게 70%의 사람들한테 먹힌다는 거죠. 근데 나는 좌측으로 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좌측으로 하고 싶어. 그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30%한테만 먹힌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좌측이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선을 짤 때는 가능하면 오른쪽부터 돌아가게 짜고 그렇게 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구 스트레스에서는 어떤 예시가 있냐면 옛날에 마트에 들어가면 과일 코너가 제일 먼저 있지 않았습니다. 그죠? 생각해 보시면은 처음에 마트라는 게 생겼을 때 90년대 그때는 과일 코너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마트 코너에 가면 신선물, 그러니까 뭐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게 먼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사람의 오감을 먼저 자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구를 지나가면서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죠. 좀 믿을 만한 상품이 나와 있는 거죠. 기분도 좋아지고 향기도 나고 그리고 신선 상품이기 때문에 아, 이 매장은 좀 신선 상품이 들어가 있구나. 그러면서 좀 믿을 만한 상품 그, 그 환경을 제시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치를 할 때는 입구 스트레스를 낮추고서 배치를 해라. 그러니까 그런 마트가 한 예시가 될 수 있는 거죠. 무의식의 지도를 활성화하면 되고 묶음 상품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어느 샵에서 묶음 상품 그러니까 우리 크게 묶어서 많이 파는 그런 상품 뭐 코스트코 그런 데 가시면 이제 묶음 상품이 있죠. 이런 실험을 하면서 묶음 상품을 만들어 놓고 가격을 할인 정책을 쓰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담당자가 잘못해서 가격을 10% 올린 거예요.
월- 원래 가격보다, 낱개 가격보다. 근데 재밌었던 게 뭐냐면, 판매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묶은 상품을 만들어 놓고, 단가를 올렸는데 상품이 더 잘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묶은 상품이 되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아, 이게 그래도 낱개보다 싸겠지라는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묶은 상품이 좋은 게, 판매자는 기본적으로 많은 제품을 팔 수가 있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기본적으로 아 저게 더 싸겠지라는 생각을 느낀다는 겁니다. 비교를 해보기 전까지는 실제적으로 해보기 전까지. 그러니까 아까 처음부터 얘기 나왔지만 이성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20% 30%밖에 안 되는 거죠. 감정이 다 하는 거죠. 감정적으로 비교 단가를 하기 전에 아 싸겠지라고 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성이 이제 좀 도와주는 거예요.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죠. 객단가를 따져보고 뭐 여기 하나씩 나눴을 때 얼마를 해보고 이런 계산을 조금 도와주는 게 이성이 하는 일이죠. 어, 지금 여기서님은 이제 이성이 잘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렇게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다는 거죠. 판매량 전체를 봤을 때는. 그냥 사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럼 비교를 안 하고 그냥 사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마트 담당자면 이런 실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지금 여기서님처럼 계산을 해보고 사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는 거죠. 계산 안 해보는 사람도.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제 빨간색이 판매량을 더 높인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독일의 이제 마트, 저도 이제 독일에 몇 번 갔었는데, DM이라는 게 생필품을 상당히 많은, 우리가 아는 것 중에, 마- 어, 저, 비타민, 기포나는 비타민, 뭐 독일 갔다 온 분들한테 선물 받고 많이 하셨을 텐데, 그 DM이라는 데는 가족이 가서 가족용품을 사는 이마트 같은 그런 데입니다. 그리고 이끼아는 뭐 잘 아실 거고, 요런 거는 그 미디어 마켓 같은 경우는 모험가 스릴, 이런 외부 활동에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꾸준히 유지한다는 거죠. 이끼아는 자극적이고, 이제 꿈에 관련되고, 좀 자유로운 이런 상품들. 그러니까 좀 다르죠? 기존의 가전제품들하고 좀 다른 형태의 제품인 거 대충 느끼시죠? 뭔 말인지 아시죠? 제가 얘기를 정확히 안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끼아는 좀 싸면서도 디자인이 좀 새롭고 기존의 것이랑 좀 다르고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반대되는 건 뭐냐면 알디. 우리나라에는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인데 기존의 거에 충실하게 만든 이런 거에 브랜딩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도 있는 거죠. 그리고 DM은 이제 가정에 관련된 브랜딩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꾸준히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기술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여기서는 크게 할 얘기가 없는데 디지털과 이제 프린트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서 전자책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자책을 쓰는 게 낫냐, 종이책을 쓰는 게 낫냐.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전자책 편하고 가볍고 좋다고 많은 책을 항상 갖고 다닐 수가 있고 하지만 전자책이 못하는 게 있죠. 종이책의 감성을 어떻게 해도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책 보는 사람들은 책을 특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내성적이고 사색을 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요쪽에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죠? 요쪽에 사는 사람들이 책을 하는 사람들인데 요쪽에 있는 사람들은 종이책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전자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쪽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요쪽에 가까운 사람들은 책을 그렇게 많이 안 읽거든요. 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책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럼 전자책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건 어차피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종이책과 어떻게 하면 더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더 어떻게 하면 더 예스러운 감성을 자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더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지, 이런 쪽에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지, 이 디지털 쪽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디지털은 하려면은 목표와 스릴, 그리고 자극적인 거, 좀 있어빌리티 한 거에 관련된 거를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프린트는 항상 여유 모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웹사이트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데, 음, 그러니까 균형, 돌봄에 관련된 웹사이트, 케어 앱, 그냥 뭐 아이돌봄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이런 쪽으로 해야 되고, 이제 간단한, 좀 심플한 거를 만들 때는 이런 자유로운 꿈, 이런 쪽의 걸 자극하는 게 만들어야 되고, 이제 뭐 자율적으로 하는 앱이 있죠. 자율 웹이라고 하는데 내가 뭘 입력하고 뭐 뭘 집어넣어서 반응을 보고 그런 거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지배 시스템 관련돼서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지막인데 보시면 B2B 거래도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어, 내 거래처가 안전 쪽에 많이 포커싱이 돼 있는 거래처다. 그러면 신뢰성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메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마케팅을 할 때도 이 제품은 그 어떤 제품보다 신뢰성이 높은 제품이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내 고객사가 성과 쪽에 관련된 그런 고객사다. 이런 걸 중시하는 고객사다. 이러면 성과는 어떻게 나오고 이 제품이 어떻게 혁신적이고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요쪽 자극 쪽에 관련된 업체라 그러면은 여기서는 디자인이 어떻고 어떻게 새롭고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B2B 거래도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여기서는 고객사가 어느 쪽 성향이냐 이 어느 쪽 성향이냐를 파악하고 그쪽에 관련된 거 마케팅을 계속 해줘야 된다. 그래서 B2B 거래를 할 때도 감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충 아실 겁니다. 그죠? 유연성, 인체공학, 인체공학, 인체공학 말고 신뢰, 경제성, 정밀, 성과, 혁신, 이제 새로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책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렇게 해서 책은 다 한번 훑어봤고요.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었죠. 보시면 목차 여기서부터 가야겠네. 책을 읽을 때 목차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제가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꼭 한번 하고 싶었어요. 목차가 정말 중요하다. 목차를 자세히 보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1시간 넘게 강의를 한 거는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목차만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다른 거에 절대 손 안 댔어요. 목차에 있는 키워드만 가지고 구성을 했거든요. 목차를 잘 보면 이게 머릿속에서 쭉 책을 읽기 전에 이미 대충의 흐름이 쭉 보입니다. 보시면 한번 보세요.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구매하는 이유, 그죠? 파트 1에서는 구매하는 이유. 여긴 네 가지가 있는데 유혹자가 있고 구매 동기, 무의식, 과정 이런 게 있다는 거죠. 파트 2에서는 대충 아시겠죠? 명중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왔었고 나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파트 3에서는 뭐 나왔냐면 브랜드, 큐, 장소, 신기술, 감정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일단 책을 읽기 전에 서문과 목차를 잘 보세요. 보시고 이걸 머릿속에서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 건가 예상을 한번 쭉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책을 읽기 전에 정말 대부분의 내용이 파악이 됩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뭐 하시냐면 책 표지에 있는 글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책 표지에 있는 글들 자세히 읽고 서문 읽고 목차 잘 읽으시면 책 한 권이 이미 다 보입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지 쫙 보입니다.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서 뭐 하냐면 이미 다 만들어진 그 틀 안에다가 끼워 넣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몇 줄만 끼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몇 줄 다 끼워 넣으면 머릿속에 책 한 권이 쫙 정리가 됩니다. 이게 정리가 되고 각 장을 끝나면서 이 책에 있었던 중요한 내용 한번 정리해주고 두 번째 장을 끝나면서 두 번째 있었던 중요한 내용 정리해주고 세 번째 장 끝나면서 중요한 내용 정리를 딱 해주면 평생 갑니다. 이 책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가끔씩 블로그 포스팅하면 포스팅 한번 보고
머릿속에서 뭐 한 달이라든지 1년에 한 번씩 되뇌어주고 이렇게 하면 그 책 어떤 책이야? 그러면 얘기가 술술 나옵니다. 한 30분 얘기를 쭉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안 하니까 그 책 어떤 책이야? 그러면 너가 읽어봐. 좋은 책이야. 얘기밖에 못 하는 거죠. 이런 책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책에 대해서 좋은 설명도 드렸지만 책을 읽는 방식도 앞으로는 좀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